버버리냐니 똑바로 못해. 주인마님의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모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입으로는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요. 한양 칠패시장에서 단돈 5냥에 팔린 계집종이었습니다. 천한 하녀도 서러운데 말까지 못하는 월선에게 식구들은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는 발로 차기 일쑤였죠. 여인은 매일 밤 품속의 옥패를 꺼내 쓰다듬으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왕 문양이 새겨진 왕실 옥패. 이 천한 하녀가 도대체 어떻게 왕실 옥패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10년 동안 모든 서름을 감내하며 살았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기쁨입니다. 항상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젊었을 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칠패시장,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상인 박만석이 노비 거간꾼 앞에 섰습니다. 박만석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포목상 주인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게에 일꾼만 12명, 식솔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 대가였죠. 요즘 집안일 할 사람이 부족해서 말이오. 힘 좀 쓸 줄 아는 계집종 하나 구하려 하오. 거간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딱 맞는 계집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30, 몸은 튼튼합니다. 그런데 거간꾼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요? 벙어리입니다. 박만석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벙어리라니? 그럼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지 않소? 그래서 값이 쌉니다. 보통 하녀가 20냥은 해야 하는데 이 계집은 5냥이면 됩니다. 박만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안일만 시키면 되니 말을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알았소. 데리고 가겠소. 거간꾼이 손뼉을 쳤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리 나와라. 뒤편 움막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얼굴은 깡마른 편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누더기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우물처럼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거간꾼이 대신 말했습니다. 월선이라 합니다. 알았다. 오늘부터 우리 집 하녀다. 따라오너라. 박만석이 앞장섰고 월선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만석의 집은 한양 북촌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넓은 사랑채가 나왔고 그 너머로 안채가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 30개가 넘게 늘어서 있었고 행랑채만 해도 10칸이었습니다. 나와보시오. 새 하녀 데려왔소. 박만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채에서 40대 중반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박만석의 아내 신씨였습니다. 어디 보자. 신씨가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무 말랐구려. 그리고 왜 대답이 없소? 벙어리요. 그래서 값이 싼소. 5냥밖에 안 했소. 벙어리라니. 당신 제정신이요? 집안에 벙어리를 들였단 말이오? 신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소. 말 안 해도 손발로 다 통하지 않소. 박만석이 웃으며 말했지만 신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두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15살 큰아들 박성진과 12살 딸 박옥녀였습니다. 어머니, 새 하녀예요? 옥녀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런데 이 하녀는 벙어리란다. 벙어리요? 그럼 심부름을 어떻게 시켜요? 성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네 아버지가 또 이상한 걸 데려오셨어. 신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선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식구들의 날선 시선이 온몸을 찔렀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익숙해진 풍경이었습니다. 일단 행랑채 구석방에 들어가 있거라. 내일부터 일 시킬 테니. 신씨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행랑채 끝방은 2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년은 사람이 안 산 듯했습니다. 월선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천으로 여러 겹 싼 작은 물건이 손에 잡혔고 천을 풀자 손바닥만 한 옥패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옥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7살 아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유모, 유모. 나만 두고 가지마! 목숨보다 중요했던 그분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아이를 업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20리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은 큰 나무 밑에 아이를 숨기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추격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낭떠지까지 몰린 월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몇 초간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고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흘 후 눈을 떴을 때 어느 초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노파가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월선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 혀를 깨물어 혀의 절반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날부터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분은 무사했을까요? 월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월선은 지난 10년 동안 이름을 버리고 신분을 숨겼습니다. 5개 집을 전전했습니다. 매번 5냥, 6냥, 4냥에 팔려 다녔습니다. 하지만 옥패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월선은 옥패를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방 밖에서 주인집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째 하녀로 사는 삶.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욕도 어떤 천대도 견뎌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월선은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그분을 비추고 있을 거라 믿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월선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월선은 점차 박만석 집에 적응해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렸고 설거지를 했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했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다시 설거지를 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못하니 일은 더 많이 시켰습니다. 벙어리년아, 이거 좀 나르고 저거 좀 닦아. 식구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월선이라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신씨는 그런 월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계집 왜 저리 조용한 거야? 기분 나쁘게 옥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만석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담을 넘어 3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사랑채 뒤편 창고에는 비단, 쉼필과 은자 200냥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창고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쇠망치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 월선이 잠에서 깼습니다. 행랑채 끝방에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월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방을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림자 3개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월선은 안채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안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박만석이 화들짝 깼습니다. 누구냐? 문을 열자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창고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월선은 손으로 사람 3명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는 동작을 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진 신용을 했습니다. 미친년처럼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야. 잠깐, 도둑이란 말이냐?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은 곧바로 옷을 걸쳤습니다. 성진아, 일어나라! 큰아들을 깨웠습니다. 성진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둑이다! 몽둥이 들고 나와라!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월선도 뒤따랐습니다. 창고 앞에는 정말 3명의 사내가 자물쇠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도둑들이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박만석은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자물쇠만 부서졌을 뿐 물건은 안전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박만석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월선을 돌아봤습니다. 네가 알려줬구나. 고맙다. 월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만석은 신기했습니다. 벙어리 하녀가 손짓만으로 도둑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3명이라는 것까지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은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포졸 5명이 집에 왔습니다. 어젯밤 도둑이 들었다고요? 포교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3명이었소. 창고 자물쇠를 부수다가 도망쳤소. 박만석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양에 도둑대가 들끓고 있소. 조심하시오. 포교가 말했습니다. 그때 월선이 다가와 포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눈 한쪽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볼에 손가락으로 긴 선을 그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칼자국처럼 말입니다. 이년이 뭐 하는 거요? 포교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저 하녀는 벙어리입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박만석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월선은 같은 동작을 3번 반복했습니다. 얼굴 가리키고 왼쪽 눈 찡그리고 볼에 칼자국 그리는 동작이었습니다. 포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구만. 그만 들어가 있거라. 월선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포교들이 돌아갔습니다. 박만석은 월선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체 뭘 말하던 거였을까? 신씨에게 물었습니다. 벙어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이상한 짓 한 거겠죠. 신씨는 관심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포교가 다시 박만석 집에 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도둑 잡았소? 포교가 외쳤습니다. 정말이요? 어떻게 잡았소? 박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한양장터에서 수상한 놈들을 잡았소. 셋이 함께 다니더군요. 추궁하니 자백했소. 당신네 집에도 들었다고 말이오. 박만석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포교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그 도둑놈 중 하나가 특이하더군요. 특이하다니요? 왼쪽 뺨에 칼자국이 있었소. 위에서 아래로 쭉 그어진 것 같더군요. 그 순간 박만석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사흘 전 월선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을 가리키고 왼쪽 눈을 찡그리고 볼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던 동작 말입니다.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교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 하녀가 그걸 말한 거였소. 지금 생각해보니 도둑의 인상착의를 알려준 거였소. 박만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도둑의 얼굴을 봤다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데 그걸 손짓으로 정확히 표현했다니 말입니다. 포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하녀를 두셨구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포교가 돌아간 뒤 박만석은 월선을 불렀습니다. 네가 도둑의 얼굴을 봤구나. 그리고 칼자국까지 알려줬지.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석은 신기했습니다. 대체 너는 어떻게 깜깜한 밤에 그걸 봤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표현할 생각을 했느냐? 월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모아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우연히 본 거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하녀가 보통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씨도 월선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 저 하녀 좀 이상하지 않소? 무슨 소리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똑똑해요. 벙어리 치고는 말이오. 신씨의 말에 박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성진과 옥녀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 하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 집을 도둑으로부터 구한 은인이다.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예? 옥녀가 놀랐습니다. 벙어리 하녀가요? 그렇다. 벙어리지만 머리는 비상하다. 앞으로 조금 더 잘 대해주거라. 박만석의 말에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월선은 행랑채 방에서 이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속의 옥패를 꺼내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17살이 되셨을 텐데 무사하실까요? 월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그날까지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만석 집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성진의 과거 급제 축하연이었습니다. 15살에 생원시에 합격한 아들을 박만석은 온 동네에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급제를 했소. 한양 북촌의 양반집 30곳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소 1마리와 돼지 3마리도 잡았습니다. 떡은 100시루를 쪘고 술은 50동이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분주했고 월선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 3시간씩만 자며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당일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안채에도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육회, 쾌, 전유어, 신선로, 잡채, 갈비찜, 탕평채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나갔습니다. 이야, 박만석 어른이 이심 좋으시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박만석은 흐뭇했습니다. 많이 드시오. 오늘은 우리 집 경사니까. 술잔이 돌아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다시 음식을 담고 또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이 갈비찜을 나르다가 멈춘 겁니다. 갈비찜 냄새를 맡더니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냄새를 맡았습니다. 옆에 있던 하녀 취심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빨리 가지 않고. 월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갈비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심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갈비찜 안 가져가? 월선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심이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는데. 하지만 월선은 끝까지 갈비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음식을 날랐습니다. 신씨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저 벙어리 하녀가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춘심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마님, 저 벙어리가 갈비찜을 안 가져간다고 하네요.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저어요. 신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년아, 오늘 같은 날 무슨 짓이야? 신씨가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왜 갈비찜을 안 나르느냐? 월선은 갈비찜을 가리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며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냐? 그럼 쉬어. 다른 사람이 할 테니. 신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계속 갈비찜을 가리켰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갈비찜이 문제라는 건가? 신씨가 물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씨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문제란 말이냐? 신씨가 갈비찜 한 점을 집어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월선이 놀라며 신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신씨가 소리쳤습니다. 월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이미 갈비찜을 삼킨 뒤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년이야. 오늘 일 끝나면 혼을 내야겠어. 신씨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월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벙어리라는 게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만석은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씨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배가, 마님, 무슨 일이요? 박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신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만석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밤중이었지만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원이 신씨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배탈입니다. 뭔가 상한 것을 드신 것 같은데요. 상한 것? 오늘 잔치 음식은 다 신선한 거였소. 박만석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분명 배탈입니다.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신씨가 신음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먹었어요. 갈비찜도 먹었고. 갈비찜이요? 언제 드셨습니까? 오후에 부엌에서 맛을 봤어요. 신씨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약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약을 지어줬습니다. 신씨는 약을 먹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남은 갈비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박만석이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이 갈비찜 어제 언제 만들었느냐? 아침 일찍 만들었습니다. 나으리. 고기는 언제 산 거냐? 그저께 사왔습니다. 요리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박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선하지 않았어. 이미 상하기 시작한 고기였던 거야. 날씨가 더워서 빨리 상한 거지. 요리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만석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제 월선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박만석이 월선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제 갈비찜을 안 나른 이유가 뭐냐? 월선은 갈비찜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다는 거냐?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안 나른 거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은 감탄했습니다. 네가 냄새만 맡고 알았구나. 이 고기가 상했다는 걸. 월선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은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막 상하기 시작할 때 그 미세한 냄새를 구분한다는 건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월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석은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배탈 난 건 갈비찜 때문이요. 고기가 상했던 거요. 뭐라고요? 그럼 저 벙어리 하녀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소. 냄새만 맡고 알아챘소. 그래서 안 나른 거였소. 신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월선을 나무랐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저 하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지난번 도둑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박만석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하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소. 하지만 벙어리니 물어볼 수도 없고. 박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월선을 불렀습니다. 오늘 네가 마님을 살렸다. 만약 그 갈비찜이 손님들에게 나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박만석이 은자 10량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안 받느냐?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월선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했습니다. 박만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하녀야. 돈도 안 받고. 박만석은 은자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하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월선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품속에 옥패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박만석 집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여전히 벙어리 하녀였지만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도 이제는 월선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녀도 가끔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월선아, 이거 좀 도와줘. 월선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옥패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작은 손, 울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월선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만석 집에 또다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만석의 환갑 잔치였습니다. 60평생을 건강하게 산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만석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니 잔치 규모도 컸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양반 50명, 상인 30명, 친척 20명이었습니다. 마당에 큰 천막을 쳤습니다. 10개의 상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은 30가지가 넘었습니다. 악사도 불렀습니다. 대금, 피리, 거문고, 장구 연주자 6명이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대감이었습니다. 6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궁중 악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민간 잔치에서 피리를 불며 살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만석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환갑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맛있게 드시고 즐기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김대감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거문고가 어울렸습니다. 장구가 박자를 맞췄습니다. 손님들은 음악에 취했습니다. 아, 좋구나. 역시 김대감의 피리는 일품이야.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월선은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계속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월선은 놀랐습니다. 왜 몸이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음악이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궁중에서 춤을 배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4살 때였습니다. 상궁이 되기 위한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월선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천막 옆이었습니다.
손님들 뒤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월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발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손을 펼쳤다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연화정제였습니다. 연꽃이 피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이었습니다. 임금의 탄신일에만 올리는 춤이었습니다. 궁중 최고의 초의 춤이었습니다. 월선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정확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월선의 그림자가 춤을 췄습니다.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월선을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다 우연히 본 겁니다. 저기 누가 춤을 추는데요. 그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저기 천막 옆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선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정교했습니다. 신성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월선의 춤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두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았습니다. 완벽한 회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피리 부는 것을 멈췄습니다. 다른 악사들도 멈췄습니다. 음악이 끊겼습니다. 월선의 춤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었습니다. 월선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위를 봤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만석이 일어났습니다. 저 하녀는 우리 집 하녀요. 미안하오. 신뢰를 범했소. 박만석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김대감이 천천히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그 춤이 뭐였소? 김대감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대궐에서 피리를 불었소. 수많은 춤을 봤소. 그런데 방금 그 춤은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정제요. 틀림없소. 임금님 탄실에만 올리던 춤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정제라고? 그게 뭔데? 궁중춤이라잖아. 소리가 커졌습니다. 박만석은 당황했습니다. 김대감, 무슨 말씀을? 박만석 어른, 이 하녀가 대체 누구요? 궁중춤을 추는 하녀라니. 김대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만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씨가 나섰습니다. 김대감, 저 하녀는 그냥 벙어리 하녀입니다. 칠패시장에서 5냥 주고 산 계집종이에요. 5냥이라고요? 그런 하녀가 연화정제를 춘다고요?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우연히 본 걸 따라한 게 아닐까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우연? 말도 안 돼요. 연화정제는 10년을 훈련해야 출 수 있는 춤이요.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정교해야 하는 춤이요. 방금 저 하녀의 동작은 완벽했소. 김대감이 반박했습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저 하녀가 궁중 출신이란 말인가? 설마. 하지만 춤은 분명 연화정제였어. 의심의 눈초리가 월선에게 쏟아졌습니다. 박만석이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선아, 일어나거라. 월선은 일어났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냐?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춤을 배웠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월선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요. 박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와라. 하녀가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써라.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박만석이 명령했습니다. 월선은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진실을 쓸까요? 아니면 거짓을 쓸까요? 월선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선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네가 그때 그 유모냐? 사내가 물었습니다. 월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내는 웃었습니다. 하하하.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사내의 웃음이 으스스했습니다.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는 1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된 자요. 그 말에 손님들이 술렁였습니다. 영모라고? 말도 안 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천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내의 말에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영모 사건이라니 10년 전 그 사건 말인가? 왕자 저하가 연루됐다던 그 사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박만석은 당황했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증거라도 있소? 사내가 웃었습니다. 증거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소. 품속을 뒤져보시오. 박만석이 월선을 봤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사내의 손이 월선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월선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빨랐습니다. 품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천을 풀자 옥패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옥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옥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보시오. 이게 바로 증거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대감이 다가왔습니다. 그건 왕실의 물건이요.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소. 10년 전 어린 왕자의 것이었소. 이 유모가 가지고 도망쳤던 거요. 사내가 설명했습니다. 박만석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월선이가 궁중 상궁이었단 말이요? 상궁이 아니라 왕자 저하의 유모였소. 10년 전 영모 사건 때 저하를 버리고 도망쳤던 자요. 사내의 말에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누구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아시오? 박만석이 물었습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여자를 찾고 있던 사람이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여자를 데려가겠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하녀를 데려간다고요? 박만석이 반발했습니다. 이 여자는 영모에 연루된 자요. 관아에 신고해야 하오. 사내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습니다. 박만석은 난처했습니다. 월선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영모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손님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영모 사건이라니 우리까지 연루되는 거 아니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월선이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만석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만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선아. 하지만 사내가 월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월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습니다. 사내와 월선이 천막을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박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끝내겠소. 모두 돌아가시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군거리며 떠났습니다. 박만석 집에 영모 연루자가 있었다니 이제 박만석 집도 위험한 거 아니오? 소문이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월선을 한양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숲속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사내가 월선을 나무에 밀어붙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10년 동안 찾아다녔어.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가 옥패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네가 그 어린 왕자를 살렸다는 증거. 월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네가 왕자를 숨겼지. 우리는 너만 쫓았어. 그리고 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지. 우린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있었구나. 사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4명의 사내였습니다. 모두 40대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모습이었습니다. 찾았나?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찾았다. 인연이 바로 그 유모야. 첫 번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4명의 사내가 월선을 둘러쌌습니다. 10년 만이네. 늙었구먼. 그래도 얼굴은 그대로야. 사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월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10년 전 영모를 일으킨 게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왕자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잔당들이었습니다. 이년아, 잘 들어. 우리는 네가 뭘 봤는지 안다. 10년 전 그날 네가 우리 얼굴을 봤어. 누가 주모자인지도 알 거야. 사내의 말에 월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월선은 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역모를 일으킨 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조정 대신도 있었습니다. 높은 벼슬의 관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요. 네가 입을 열면 우리는 끝이야. 하지만 넌 벙어리지. 다행이야. 사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넌 글을 쓸 수 있잖아. 그게 문제야. 사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 다른 사내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손을 잡아라. 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들을 봤습니다. 너도 알잖아. 어린 왕자는 이미 대군이 됐어. 잘 살고 있어. 네가 없어도 말이야. 사내의 말이 월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넌 뭐야? 10년 동안 5냥에 팔려다니는 벙어리로 살았잖아. 그게 네 대가야?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월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손잡으면 달라져. 돈도 주고 신분도 회복시켜주지. 은자 30냥을 주겠어. 당장. 사내가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30냥이면 집도 살 수 있어. 땅도 살 수 있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사내가 유혹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본 것, 아는 것 모두 잊어. 그리고 혹시라도 대군을 만나게 되면. 사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대군에게 거짓말을 해. 10년 전 일은 네가 꾸민 거라고 말해. 그럼 우리는 살고 넌 죽는 거지. 어때? 간단하지? 사내가 웃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차게 저었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절하는 거야? 그럼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사내 하나가 칼을 뽑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월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등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사내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우리 편이 될 거야, 말 거야. 월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떠올랐습니다. 벙어리로 산 10년이 떠올랐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발로 차이고, 굶주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패를 품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배신하라고 말합니다. 30냥의 영혼을 팔라고 말합니다. 월선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인연이.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칼을 막았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이 놀라 뒤를 봤습니다. 한 무관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역적 사내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금군 별장 이정음이다. 역적들을 잡으러 왔다. 무관이 말했습니다. 뒤에서 군사 10명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숲속이 환해졌습니다. 역적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도망쳐? 사내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빨랐습니다. 5명 모두 붙잡혔습니다. 포숨줄에 묶였습니다. 이정흠이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신가?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흠이 옥패를 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월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중요한 물건인 것 같은데. 월선이 옥패를 받았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정음이 말했습니다. 대군 마마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찾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가시죠.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군 마마? 저하가 이제 대군이 되셨다고? 살아계신다고? 월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대군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시죠. 이정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선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 궁궐 동쪽에 대군의 사저가 있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이정흠이 월선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문을 지나고 중문을 지나고 사랑채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대군 마마께 아뢰겠습니다. 이정흠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선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뵙는 겁니다. 그때는 7살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17살 청년이 되셨을 겁니다. 알아보실까요? 월선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누더기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월서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코와 이마, 입술의 모양이 그때 그 어린 왕자와 똑같았습니다. 월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대군이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유모! 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유모인가? 월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과 같은 높이가 됐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시오. 월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대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모, 정말 유모시오. 10년 동안 찾았소. 온 나라를 뒤졌소. 한 찾을 수 없었소. 대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유모가 나를 살렸소. 내가 살아있는 건 유모 덕분이오.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군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유모가 나무 아래 나를 숨겼지. 나는 떨면서 숨어 있었소. 군사들이 유모를 쫓아갔고 그리고 청년이 말을 멈췄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유모를 봤소. 나는 울부짖었소.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소. 군사들이 들을까봐. 대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 한 약초꾼 나를 구해주고 관아에 데려다 줬소. 진실이 밝혀졌지. 내가 영모에 연루된 게 아니라 누명이었다는 게 말이오. 대군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유모가 죽었다고 생각했소. 월선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이었소. 역적 잔당을 추적하던 중 유모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얻었소. 그래서 금군을 풀어 한양 전체를 뒤졌소. 그리고 오늘 밤 드디어 찾았소. 청년이 월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안전하오. 역적들은 모두 잡았소. 유모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소.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켰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나를 살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오? 월선이 다시 고개를 저었지만 청년은 자책했습니다.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하겠소. 혀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겠소. 이정흠이 나섰습니다. 저하, 혀의 절반이 찢어진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소? 청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을 내리겠소. 궁중의원과 민간 명의를 모두 불러들이시오. 비용은 상관없소. 유모를 치료하시오. 이정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군이 월선을 받습니다. 유모,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소? 얼마나 힘드셨소? 월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알았습니다. 옷을 보니 하녀로 살았군. 얼마나 무시당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청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다루오. 유모를 궁으로 모시겠소. 최고의 대우를 하겠소. 월선이 품속을 더듬어 옥패를 꺼냈습니다.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유모가 이걸 가지고 계셨구려. 10년 동안.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유모. 나를 잊지 않아줘서, 10년 동안 나를 기억해줘서. 청년이 월선을 껴안았습니다. 월선도 청년을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정을과 다른 신하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긴 이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대군은 이제 37살의 임금이 됐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시고 왕위를 물려받은 지 5년째였습니다. 백성들은 새 임금을 칭송했습니다. 어질고 지혜로운 임금이시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임금이시다.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50살이 된 월선은 궁궐 안 별당에서 살았습니다. 임금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처소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여전히 벙어리였습니다. 20년 동안 수십 명의 의원이 침을 놓고 약을 찍고 운동을 시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월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 앉아 연습했지만 나오는 건 공기뿐이었습니다. 의녀가 글자를 써줬습니다. 그 한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만 말해보세요. 천천히 혀를 움직이면서 하루에 수천 번씩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했습니다. 5년, 1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임금께서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유모,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말을 못해도 괜찮소. 하지만 월서는 계속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20년째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월서는 여느 때처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오늘은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십니다.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소리가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제는 받아들이세요. 의녀가 물러갔고 월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께서 별당에 오셨습니다. 유모, 안녕하시오. 임금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월선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절을 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앉아 계시오. 오늘도 연습하셨다지요? 의녀에게 들었소. 월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이요, 유모. 20년 동안 매일 연습하셨소. 인제는 그만해도 돼요. 유모가 말을 못해도 나는 유모의 마음을 아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임금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는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소.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고 10년을 벙어리로 살면서도 나를 잊지 않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유모가 편히 사는 것, 그것만이 내 소원이요. 임금의 말에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쉬시오. 임금이 문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월선의 가슴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사함, 20년 동안 삼킨 말들이 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맙, 작은 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리였습니다. 임금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월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습니다. 고마, 습, 혀가 움직였습니다. 하녀로 떠돌기를 10년, 임금을 만나고 20년이 지나 드디어 마지막 글자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성된 문장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하들도 놀라서 유모께서 말씀하셨소. 임금이 달려와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오. 월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울었습니다. 37살의 임금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유모. 임금이 월선을 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하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30년 만에 입을 여셨다.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임금이 발표하셨습니다. 짐의 유모가 목소리를 되찾았다. 이는 하늘의 은혜요. 유모의 끈기 덕분이다. 오늘부터 유모를 정일품 상궁으로 봉하노라.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 월선은 상궁이 됐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으며 여전히 임금을 섬겼습니다. 궁중 여성들에게 예절과 교양을 가르치고 궁중 무용, 연화정제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상궁들은 월선을 존경했습니다. 상궁마마는 30년을 벙어리로 사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월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5냥짜리 벙어리 하녀가 정일품 상궁이 됐다.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10년이 더 지나 월선은 60살, 임금은 47살이 됐습니다. 어느 봄날 궁궐 후원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유모, 40년이 지났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유모가 나를 구했기에 오늘의 내가 있소. 월선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하하. 저하께서 살아계셔서 소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유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소. 하지만 유모는 이겨내셨소. 그게 바로 진정한 충성이요. 임금이 월선을 봤습니다. 유모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월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하를 모신 것이 소인의 영광입니다. 둘은 벚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며 꽃잎이 흩날렸습니다.